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셨나요? 밤동아 TV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한 조선시대 문신인 손순효 대감에 관한 일화랍니다. 조선시대 대감하면 근엄한 모습이 연상되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손순효 대감의 이 일화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 또한 지금 시대의 우리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무척 흥미로웠답니다. 웃음이 새어나오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우리나라 옛 이야기, 세계의 다른 나라 옛 이야기, 고사성어의 유래와 역사 속 숨은 일화 등 재미있고 다양한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정뱅이 대감. 명나라에 중요한 문서를 보낼 일이 있으니 명필가인 손순효 대감을 불러오시오. 조선의 임금 성종이 손순효 대감을 찾았어요. 잠시 뒤 손순효가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나타났지요. 대감이 술을 좋아하는 건 내 익히 알고 있었소만 나란 일을 돌보는 사람이 어찌하여 대낮부터 취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당장 물러가시오. 성종이 노발대발하자 손순효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하, 집안에 즐거운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전하의 명을 받들지 못할 만큼 취하지는 않았사옵니다.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러고는 붓을 들어 막힘없이 술술 글을 써내려갔어요. 대감의 글솜씨는 조선에 견줄 자가 없겠소. 취한 상태에서도 일이 훌륭한데 맨정신으로는 못 이룰 바가 없겠구려. 성종은 크게 칭찬하면서도 손순효가 염려되어 덧붙였답니다. 그래도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우니 내가 주는 이 은잔으로 하루에 딱 석 잔만 마시도록 하시오. 손순효는 성종으로부터 작은 은잔을 받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성종은 손순효가 술에 잔뜩 취해 궁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화가 난 성종이 손순효를 크게 꾸짖었지요. 내가 준 은잔으로 술을 딱 3잔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자 손순효는 품 안에서 커다란 은사발을 꺼내었어요. 신하된 자로서 전하의 은혜로운 뜻을 어찌 거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주신 잔으로 딱 3잔만 마셨습니다. 그 은사발은 내가 준 잔이 아니지 않소. 성종이 말하자 손순효는 머리를 더욱 깊이 숙였답니다. 전하께서 주신 은잔은 너무 작아 아무리 독한 술을 부어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장장이를 시켜 잔을 두드려 펴서 큰 사발로 만들라 하였습니다. 손순효의 말을 듣고 성종은 크게 웃고 말았답니다. 대감의 생각이 기발하니 오히려 꾸짖은 내가 속이 좁아 보이는구려. 좁은 내 속도 두드려 펴야 하겠소. 그 뒤로 성종은 안주로 삼으라며 손순효의 집으로 푸짐한 음식을 보내곤 하였답니다. 손순효는 왕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며 나란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였지요. 욕심을 버리고 누구보다 나란 일에 앞장선 덕에 손순효는 훗날 청백리에 뽑히기도 하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눈앞에 둔 손순효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내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내가 좋아하는 술을 한 병 놓아다오. 모순. 중국 전국 시대 때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 창과 방패를 쭉 늘어놓았지요. 그러고는 크게 숨을 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창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창으로는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 얼른 사가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사가려고 하였지요. 장사가 잘 되자 기분이 좋아진 장사꾼은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무척이나 튼튼하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것으로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서들 사가시오. 이런 방패를 다시는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에 솔깃하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사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때였어요. 장사꾼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지요. 아니, 당신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다고 하고 이 방패는 무엇이든 뚫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에 장사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고는 얼른 짐을 챙겨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답니다. 스님이 준 3가지 물건. 옛날 옛적 어떤 아버지가 아들 형제를 두고 죽었더랍니다. 그러니 형제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게 되었는데 형은 욕심이 많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고 좋은 건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지요. 아우는 겨우 형이 차지하고 남은 것만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우는 마음씨가 착하여 조금 가진 것마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니 형이 아우를 보고 너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못 지키고 그게 무슨 꼴이더냐? 남보기 부끄러우니 당장 나가거라. 하고 마을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아우는 빈손으로 쫓겨나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지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길에서 웬 스님을 만났답니다. 늙은 스님이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무거운 바랑을 끙끙거리며 메고 가는데 그걸 보니 참 안 되었거든요. 스님, 그 바랑을 벗어주시면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아우는 바랑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스님을 따라갔지요. 가다가 보니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 가는 절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그리로 들어가더래요. 아우도 따라서 들어갔답니다. 아우는 그날부터 아예 절에 눌러 살면서 스님 뒷바라지를 하였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나무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스님을 잘 모셨지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나니까 하루는 스님이 아우를 불러놓고 물건 3가지를 주더랍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내 그 보답으로 선물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거라. 선물이 뭔고 하니 방석하고 보자기하고 젓가락이었어요. 아우는 3가지 물건을 받아들고 절을 나와 고향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고향 마을에 다 왔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가 몹시 아프거든요. 아우는 잠깐 앉아서 쉬려고 스님이 준 방석을 길가에 턱 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지요? 방석이 스르르 변하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이번에는 보자기를 펴서 슬슬 흔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자기에서 갖가지 고운 옷이 꾸역꾸역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젓가락을 쥐고 탁탁 두드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온갖 맛있는 음식이 줄줄이 나와서 떡하니 상이 차려지더래요. 이 세 가지 보물 덕분에 아우는 금방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겠다. 보자기만 펴고 흔들면 언제든지 고운 옷이 쏟아져 나오겠다. 젓가락만 쥐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지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형이 이걸 보고 셈이 많이 났지요. 빈털터리로 쫓겨난 아우가 돌아와서 저보다 훨씬 더 큰 부자로 살고 있으니 배가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아우 흉내를 내느라고 재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재산 판 돈을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는 않고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놓고 나갔답니다. 형은 몇 날 며칠이 걸려 아우가 스님과 함께 살았다는 산골 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스님은 간 곳이 없더랍니다. 할 수 없이 고향 마을로 돌아와 보니 그새 땅에 묻어놓은 돈은 도둑이 몽땅 훔쳐가 버렸지요. 이래서 형은 거지꼴이 돼버렸답니다. 다행히 아우네가 부자로 잘 사는 덕분에 거기에 얹혀서 밥은 안 굶고 살았다지요. 어진 판관의 의기. 고려 때의 일이랍니다. 경상도 상주 지방에 새 판관이 부임했어요. 새 판관은 옷 같은 용모의 날카로운 눈매, 얼핏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새 판관이 부임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밖이 소란해지더니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판관이 관리들에게 물었답니다. 밖에 웬 소란이더냐? 관리들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무당들이 지나가는 중이랍니다. 무당들이 지나간다고. 무당이 지나가면 지나갔지 어째서 저리들 야단이냐. 그것이 무당이라도 보통 무당들이 아닙지요. 합천 깊은 산 중에서 굉장한 돌을 닦은 무당들이라고 합니다. 한데 점을 어찌나 잘 치는지 기륭을 미리 짚는데 100번을 봐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점괘가 나쁜 사람이 저 무당들에게 부탁해서 치성을 드리면 미연의 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들도 단단히 그 무당들을 믿는 말투였어요. 어리석은 소리.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거늘 어찌 요망한 무당이 감히 짐작이나 하겠는가. 하물며 무당이 굿을 하고 고사를 지내서 기륭을 좌우하다니. 그것은 백성을 현혹시키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판관은 내뱉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히 뜻을 어기어 죄송합니다마는 저 무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들은 무당들을 어지간히 신봉하는 듯 항변하였어요. 어찌나 신기하고 용한지 저 무당들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들만이 아니랍니다. 그 중에는 어엿한 선비도 있고 당당한 수령들도 있습니다. 관리들의 말에 판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선비나 수령들까지? 네, 글쎄 그 무당들이 지나갈 때엔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지체 높으신 분들이 행차를 하실 때 길을 여는 소리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리면 멀리서부터 길을 피하고 땅에 엎드려 전송하는 형편입죠. 들으면 들을수록 괴이한 이야기로고. 좋다. 내가 직접 나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정체를 살펴보겠다. 판관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답니다. 과연 길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엎드려 있었는데 저편으로부터 오색 찬란한 의복을 걸친 계집 셋이 가마를 타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디선지 이상한 소리가 노래처럼 울려오고 있었답니다. 길 비켜라, 길 비켜라, 산신령님의 세 따님이 행차하니 길 비켜라 하는 소리가 얼핏 듣기에 마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귀신의 소리와도 같았지요. 무당들의 가마가 판관 앞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거만하게 다가오던 무당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들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판관을 발견하였지요. 한 무당이 손가락으로 판관의 얼굴을 찌를 듯이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는 산신령님의 노여움이 두렵지도 않느냐? 감히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버티고 서 있다니 어서 그 자리에 꿇어앉지 못할까? 이때 판관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이 요망한 계집,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만은 못 속인다. 얘들아, 당장 저 계집들을 잡아들이거라. 그러나 무당에게 홀린 관리들은 겁을 먹고 감히 달려들지 못하였답니다. 이 못난 것들, 어서 잡아들이지 못할까? 명을 어기는 자는 당장 엄벌에 처하겠다. 다시 호통을 치자 그 중에 담력 있는 몇몇 관리들이 달려들어 무당을 잡아들였어요. 무당들은 끌려가면서도 저마다 악을 섰지요.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산신령님들의 딸들이다. 너희가 우리를 잡아 가두면 천벌이 내릴 게다. 판관은 들은 채 만 채 무당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곤장을 치도록 하였답니다. 그러자 무당들은 더욱 발악을 하였지요. 상주 판관이 우리를 잡아 욕을 보였겠다. 어디 두고 보자꾸나. 이 상주 땅엔 며칠이 안 가서 큰 재난이 있을 게다. 하늘에서 석 달 열흘을 두고 큰 비가 내려 집과 전답이 모조리 떠내려 가리라. 돌림병이 크게 돌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길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좀 전의 이상한 노랫소리 같은 것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무당들의 악다구니와 섞여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의 저주처럼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무당들을 가두어서 산신령이 노하셨어. 이 고장에 그냥 있다간 큰 화를 당하겠어요. 성미 급한 사람들은 가재 도구를 꾸리고 도망칠 채비까지 하였답니다. 그러자 몇몇 관리들이 판관에게 간청했어요. 주민들의 민심이 너무나 흉흉합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당들을 놓아주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그러자 판관은 관리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들까지도 그따위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백성들이 현혹되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관원의 할 일이지
거기에 맞장구를 치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듣거라. 저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는 결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니라. 복화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무당들이 백성을 속일 때 흔히 써오던 술책이니라. 복화술이라니요? 관리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자 판관은 웃으면서 말했지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뱃속으로부터 소리를 내는 법인데 오래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주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니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늘이나 공중에서 나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렇다. 그때서야 관리들은 다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판관은 자신 있게 말을 계속하였어요. 이제 두고 보거라. 며칠만 더 고생을 시키면 요망한 무당들은 스스로 저희들의 속임수를 드러낼 것이다. 판관은 이렇게 말한 다음 무당을 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답니다. 천하의 못된 것들아, 산신령의 딸들을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옥에 가둔 것만도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데 하물며 먹을 것조차 주지 않다니 장차 그 벌을 어찌 받을 생각이더냐. 이렇게 발악하는 무당들에게 판관은 코웃음으로 대꾸하였어요. 너희가 진실로 산신령의 딸이라면 먹지 않아도 능히 배부를 것이고 무슨 재주를 부려서라도 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게 아니더냐. 어디 한번 그런 재주를 부려보려무나. 이 말엔 무당들도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였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요. 굶주림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무당들은 마침내 판관 앞에 굴복하였어요.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원하니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주겠다. 그 대신 앞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짓을 다시 한다면 그때는 엄히 벌할 터이니 그리야 할 거라. 이렇게 엄하게 훈계하고 무당들을 놓아주었어요. 새 판관은 이토록 사리가 밝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지요. 그분은 바로 고려 때의 대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문성공 안향이라는 분이랍니다. 거북이의 줄다리기. 옛날 나이지리아 숲속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거북이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하였어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동물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다녔답니다. 코끼리, 하마, 나, 이렇게 셋은 이 숲에서 제일 위대하지. 힘이 똑같아서 누가 더 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 소리에 동물들은 낄낄거리며 웃기만 하였답니다. 숲속의 고자질쟁이 토끼는 이 말을 코끼리와 하마에게도 전하였어요. 둘은 그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푸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북이 그놈 뭘 믿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자 숲의 고자질쟁이 토끼는 다시 이 말을 거북이에게 전해주고는 물었지요.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러자 거북이는 펄펄 뛰며 화를 내었답니다. 그래, 코끼리하고 하마가 날 무시했다 이거지. 좋아, 이젠 내 힘을 보여주겠어. 앞으로는 까불지 못하게 말이야. 사실 거북이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거북이는 먼저 숲속에 있는 코끼리를 찾아갔어요. 코끼리는 마침 풀밭에 누워 있었지요.
코는 나무 기둥만 하고 귀는 집만큼이나 컸답니다. 네 다리는 잴 수도 없을 만큼 굵었지요. 거북이는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거만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봐 친구, 내가 왔다고. 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그 소리에 코끼리는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살폈어요. 그러고는 땅바닥에 납작 붙어있는 거북이를 발견하였지요. 이 꼬맹아, 도대체 누구한테 친구라고 하는 건가? 너한테 한 거지 누군 누구야? 자넨 날 친구라고 여기지 않는 모양이로군. 허참, 내가 어떻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너 같은 놈을 친구로 여기겠어. 그러고 보니 자네가 힘이 대단하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면서? 나랑 하마만큼 힘이 세다고 말이야. 나를 팔아먹다니 혼이 나봐야 알겠어. 코끼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자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봐 코끼리, 화낼 것 없어. 그래, 내가 자네들이랑 힘이 똑같다고 말했어. 그런데 자네는 내가 몸집이 작다고 무시하는 건가? 그럼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해보는 건 어떤가? 줄다리기를 하자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질 놈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보면 알겠지.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보자고. 코끼리는 화가 치밀어 바로 좋다고 하였답니다. 만약 둘 중에 누군가 이기면 진 쪽이 이긴 쪽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세. 둘 다 이기지 못하면 힘이 똑같은 것이니 서로 친구로 지내는 거고. 알았지? 그러고선 거북이는 아주 굵고 기다란 덩굴을 잘라내 한쪽을 코끼리에게 주었어요. 이쪽 끝은 네 것이야. 난 다른 쪽 끝을 잡고 저쪽에 가 있을게.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줄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알았지? 먹지도 잠잘 생각도 말라고. 거북이는 코끼리에게 다짐을 해놓고 덩굴의 한쪽 끝을 잡고는 숲 저편 강으로 갔답니다. 그곳에는 마침 하마가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이봐 친구, 내가 왔어. 이리 강가로 나오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고. 거북이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누구더러 친구라는 거야?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화가 난 하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강가로 나왔답니다. 하마의 몸집은 작은 산만큼이나 컸지요. 그 발에 밟히면 그대로 빈대떡이 될 것 같았지만 거북이는 당당하게 말하였어요. 너진 누구긴 누구야. 여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덩치만 크다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네가 바로 나랑 힘이 똑같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이로구나. 그래, 바로 내가 그랬다. 정 못 믿겠다면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해보자고. 누구 힘이 더 센가? 진 쪽이 이긴 쪽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지. 하지만 둘 다 이기지 못하면 힘이 똑같으니 서로 친구로 지내는 거야. 알았지? 하마도 씩씩거리며 좋다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덩굴 끝을 하마에게 던져주었어요. 이쪽 끝이 자네 거야. 자, 이제 난 가겠네. 나는 내 집에 있다가 내일 아침에 줄을 잡아당기겠어. 그러면 자네도 줄을 잡아당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기가 끝날 때까지 먹지도 말고 잠을 자서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게. 아침이 되자 거북이는 덩굴 중간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줄을 흔들었지요. 그러자 코끼리가 얼른 덩굴을 잡았어요. 하마도 잽싸게 덩굴을 잡았지요. 마침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어요. 덩굴은 곧 팽팽해졌답니다. 이쪽으로 더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더 가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덩굴을 끌어가지는 못하였어요. 거북이는 킥킥 웃으면서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지요. 배가 고파진 거북이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섯을 실컷 따먹고는 낮잠까지 푹 잤답니다. 그러고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중얼거렸지요. 두 멍청이들이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는지 가봐야겠군. 덩굴이 있는 곳에 와보니 여전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거북이가 칼로 덩굴을 끊어버렸지요. 그러자 덩굴 양쪽 끝에 있던 코끼리와 하마가 동시에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답니다. 거북이는 숲속 코끼리에게 먼저 갔어요. 코끼리는 슬픈 얼굴을 하고 벌겋게 부어오른 코를 부비고 있었답니다. 거북이 자네가 그렇게 힘이 센 줄 전혀 몰랐네. 하마터면 코가 잘려나갈 뻔했어.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정말 힘이 똑같군. 몸집이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게 아니었어. 이제부터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거북이는 다시 하마를 찾아갔어요. 하마는 얼굴을 찡그린 채 퉁퉁 부어오른 입술을 만지고 있었지요. 그래, 우리는 힘이 똑같구만. 내가 몸집이 자네보다 훨씬 크지만 자네를 이기지는 못했어. 내 입술을 좀 보라고. 피가 날 정도야. 몸집이 크다고 힘이 센 게 아닌가 봐. 이제 우리 서로 친구로 지내세. 그 이후부터 셋은 마을의 회의나 잔치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함께 앉았지요. 언제나 친구라고 부르면서요. 돌다리를 만든 귀신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귀교라는 다리는 신라 최초의 돌다리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귀교를 지은 이가 다름 아닌 귀신들이었지요. 귀신들이 하룻밤 만에 뚝딱 지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지었을까요?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미행을 나갔다가 길을 지나던 어떤 여인을 보고 반해버렸지요. 임금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이 난 사람이었답니다. 임금은 아쉽지만 마음을 접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한번 싹튼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은 여인 때문에 혼이 빠져버려 나중에는 나란 일도 소홀히 하였어요.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임금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지요. 임금은 산속에 들어가 쓸쓸히 살았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여인을 애타게 그리다가 병으로 홀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무슨 일인지 여인의 남편도 죽었어요. 어느 날 여인이 방 안에 홀로 있는데 임금이 나타났지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나와 혼인을 해주시오.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왔을까 싶어 임금과 혼인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임금이 홀연히 사라졌어요. 뒤늦게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람이고 자신이 홀연과 혼인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10달 뒤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홀령의 아이였어요. 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이라 하여 그 아기를 데려다 궁에서 키웠답니다. 새로 뽑힌 왕은 아이를 영창이라 이름 짓고 홀령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이 다음에 자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우길 바라며 소중히 키웠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창은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영창은 임금의 기대와는 달리 나란 일은커녕 밤이면 밖에 나가 귀신들과 놀기에 바빴어요. 임금은 귀신들과 어울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군사들을 시켜 영창을 지키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영창은 바람같이 빠져나가 귀신들과 놀고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에야 궁에 돌아왔어요. 보다 못한 임금이 단판을 짓기로 하였지요. 자고로 귀신은 사람에게 해로운 존재니라. 너는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나 귀신의 비범함과 사람의 인정을 가져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앞으로 귀신들과 놀려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증명하거라. 아니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은 단호하였어요. 그러나 영창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임금의 제안대로 이 기회에 귀신도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걸 증명하기로 하였답니다. 영창은 당장 밖으로 나가 귀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자 귀신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긴 뭐야. 북쪽 강에 다리가 없어 사흘이 멀다 하고 사람이 빠져 죽으니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주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 뭐.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영창은 당장 다리를 놓자고 소리쳤지요. 귀신들은 모두 북쪽 강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귀신 같았지요. 달걀 귀신이 휘바람을 휙 부니 산이며 들이며 보금자리를 지키는 터 귀신들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돌이며 흙이며 기구들을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는 당산나무 등 나무 귀신들이 돌을 척척 쌓았답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입김으로 먼지 날리듯 가볍게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송각시들이 다리를 다듬었어요. 다음날 소식을 듣고 강으로 달려온 왕은 입이 쩍 벌어졌지요. 다리 하나 놓는데 7, 8년이 걸려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돌다리가 떡하니 놓였으니 기절할 밖에요. 임금은 그제야 영창에게 귀신과 노는 걸 허락했답니다. 그리고 똑똑한 귀신을 골라 벼슬 자리도 주었어요. 그 뒤 영창은 귀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가 지켜준 효자. 옛날 조선조 성종 때 지금의 전라도 고창 지방이었던 흥덕현의 화룡리에는 오준이란 선비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오준은 효성이 지극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영취산에 장사 지내고 심요살이를 하는데 하루에 흰죽 한 그릇으로 연명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매일 올이나 떨어진 골짜기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 대신 현주로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죽 한 그릇으로 연명을 하는 약한 몸인데다가 날씨나 나쁘기라도 하는 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길어 오는 일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어느 날 밤에 내성 병력 소리가 나더니 묘 옆에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맛을 보니 전에 길어오던 골짜기 샘물과 같이 시원하고 달았으며 골짜기에 가보니 이전의 샘물은 이미 말라버린 거였어요. 이리하여 오준이 멀리까지 가서 물 깃는 수고를 면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 샘의 이름을 효감천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여막이 깊은 산골에 홀로 있으니 맹수와 도적 등이 침범할 염려가 있더니 소상을 지난 어느 날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여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준이 호랑이에게 네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냐? 내 이미 피하지 못할 터인즉 너 할 대로 하려무나. 라고 하자 글쎄 그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숙여 공경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그 이후로 가지도 않고 문 밖에 엎드려 있으니 점점 친하게 되어 쓰다듬어 주기도 하여 마치 개처럼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그 호랑이는 초하루와 보름에 상망 차례를 지낼 때에는 산에 가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물어와 제수에 쓰라고 여막 앞에 놓아주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니 오주는 차례에 쓸 양만큼만 취하여 제수에 쓰고 나머지는 그 호랑이에게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곤 하였지요. 이렇게 하기를 상망 때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준이 3년상이 지나 심효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 호랑이도 섭섭한 듯 눈물을 흘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관찰사가 오준의 효행을 조정에 적어 올리니 많은 상과 효자 정문을 내렸고 그 후 오준이 65세에 죽으니 고을 사람들이 향현사를 지어 거기에 모셨다고 한답니다. 홍성 모쟁이 샘. 조선의 대표적인 효자 10명을 추천하여 명나라에 보낸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0명 중 맨 끝에 있던 복한의 공적서에 도장이 찍히는 기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도장이 찍힌 복한의 이름을 물 속에 넣으니 그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명나라 황제는 복한은 조선의 효자일 뿐 아니라 세계 만방의 효자라고 칭찬하는 글을 조선에 보내었지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1458년 그의 고향인 여수동 입구에 정렬을 세우고 그의 효심을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기리도록 하였답니다. 복한의 하루 생활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또한 부모의 웃음에서 자신도 기쁨을 누렸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웃음꽃이 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정성 들여 봉양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되었지요. 이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아버지에게 약이 되는 산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답니다. 집을 나선 그는 길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딱한 처지를 스님에게 말하게 되었지요.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답니다. 산삼이 좋기는 하지만 이 근처에서는 산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요. 또한 산삼보다 좋은 약이란 온갖 정성이 모여진 산신의 신약이 영약일 것이니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병에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네. 그는 스님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는 말에 앞이 캄캄하였지요. 그러나 온갖 정성이 모여진 산신의 신약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는 스님 앞으로 다가섰어요. 스님, 어찌하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스님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는 산신의 신약을 얻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산신의 신약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하였어요. 스님은 그의 행동에 감동하였는지 드디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울 뒷산에 샘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정성껏 빌어보게. 조금이라도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게. 그 말을 마치자 스님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곧 발길을 돌렸지요. 여울 뒷산에 숲으로 덮여있는 샘물은 깨끗하고 맑았답니다. 그는 날이 저물기가 무섭게 샘으로 올라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으로 산신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지요. 맑디 맑은 샘물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한 침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계속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소리가 들렸어요. 밤이슬이 촉촉이 내리면서 풀잎이 흠뻑 젖을 무렵 그는 슬그머니 눈을 뜨고 샘물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샘은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는 정성이 부족하여 마음속에 잡념이 생긴 까닭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에 열중하였지요. 어느덧 산 봉우리에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는 산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번뜩 정신을 차렸답니다. 앞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소리는 이 노인의 소리였던 것이었어요. 복하는 존경의 뜻으로 제배를 올리고 노인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지요. 너의 효심이 참으로 기특하다. 어찌 너의 드높은 효심을 모르는 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병화는 백약이 무효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오직 샘물 속에서 뛰어노는 고기일 뿐이니라. 어서 그 고기를 잡아 아버지에게 고아드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곧 아버지의 병환이 낫게 될 것이다. 효자는 이 말을 듣고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샘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름 모를 물고기 한 마리가 이리저리 노니는 것이 보였지요. 얼른 두 손을 샘 속에 넣자 날렵한 물고기는 쉽게 손에 잡혔답니다.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는 하얀 비늘이 찬연히 빛났어요. 그는 물고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고아서 아버지께 드렸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 약을 선뜻 받아 마셨답니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몰라보게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샘이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의 여우울에 있다 하여 이 샘을 모쟁이샘, 여우울샘이라고 부른답니다. 공녀에서 황후가 된 여인. 옛날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였을 때 일이랍니다. 몽골은 고려의 여인들을 바치라고 수차례 명령하였어요. 이렇게 몽골에 바쳐지는 고려의 여인들을 공녀라고 불렀지요. 기씨성을 가진 한 여인도 공녀로 끌려가고 있었답니다. 이 여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끌려가지만 결국 비참하게 살지 않겠어.
기씨 여인은 원나라 황제에게 차를 따르는 궁녀로 일하게 되었어요. 원나라 황제인 순제는 궁녀인 기씨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기씨 여인의 총명함과 단아함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얼마 후 기씨 여인은 순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원나라의 황후가 되었답니다. 공녀로 끌려와 황후가 된 나야 이제 내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으렸다. 기황후는 원나라를 쥐락펴락하기 위해 황실의 관리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어요. 게다가 황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황태자가 되자 기황후는 막대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지요. 한편 공녀로 간 딸이 황후가 되자 고려에 남은 가족들도 기세 등등해졌어요.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백성들로부터 재산과 노비를 빼앗아 배를 불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답니다. 특히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은 교만하고 포악한 자였어요. 동생을 통해 얻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원나라의 편에 섰답니다.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인데 나도 원나라에 잘 보여야겠지. 기철은 원나라 황제에게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였답니다. 고려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 원나라가 왕을 내쫓고 직접 고려를 다스려 주소서. 기철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고려가 원나라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하였답니다. 고려 왕과 귀족들은 기씨 집안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되었지요. 기씨 집안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도 하늘을 찔렀답니다. 기황후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황후가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원나라를 지배하고자 하였지요. 하루빨리 내 아들이 원나라의 황제가 되어야 해. 기황후는 순제를 내쫓고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힐 계획을 세웠답니다. 원나라 황실은 기황후로 인해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쳤어요. 황위를 놓고 다투느라 왕실의 힘도 많이 약해졌지요. 왕실이 혼란해지자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황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천하를 발 아래에 놓으려 했던 기황후는 반란 세력에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앙숙이 된 고양이와 쥐. 옛날 옛적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은 동무였대요. 언제부터 이 둘 사이가 나빠졌는지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루는 쥐가 고양이 집을 찾아와서 고양이가 쥐에게 맛난 음식을 많이 대접했답니다. 그러니 쥐는 좋아라 하면서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는 고양이한테 말하였지요. 참 잘 먹었다 고양아. 내일은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맛난 음식을 많이 대접하마. 그 말을 믿고 고양이는 그 이튿날 쥐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 쥐는 고양이를 본체에 만체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팔짱을 턱 끼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쥐야, 나 왔어. 고양이가 왔다니까. 그래도 들은 척 만척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도 꿈쩍 않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고양이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왔지요. 이튿날 쥐가 또 고양이 집을 찾아왔어요. 고양이는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좀 깨름칙하였지만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을 허투루 대접할 수는 없었답니다.
또 쥐에게 맛난 음식을 많이 대접하였지요. 그러니 쥐는 좋아라 하면서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또 말하였어요. 잘 먹었다. 고양아, 내일은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맛난 음식을 많이 대접하마. 어제도 너희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잖아. 미안해. 어제는 마침 하늘 보고 공부하는 날이라서 그랬지. 고양이는 그 이튿날 또 쥐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쥐는 고양이를 본체에 만취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쥐야, 나 왔어. 고양이가 왔다니까. 그래도 들은 척 만 척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꿈쩍 않고 땅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고양이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지요. 이튿날 쥐가 또 고양이 집을 찾아왔어요. 고양이는 요 며칠 사이에 일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을 허투루 대접할 수는 없었답니다. 또 쥐에게 맛난 음식을 많이 대접하였지요. 그러니 쥐는 좋아라 하면서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또 흰소리를 하였어요. 잘 먹었다. 고양아, 내일은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맛난 음식을 많이 대접하마. 어제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잖아. 미안해. 어제는 마침 땅 보고 공부하는 날이라서 그랬지. 고양이는 그 이튿날 또 쥐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쥐는 고양이를 본체에 만취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땅을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쥐야, 나 왔어. 고양이가 왔단 말이야. 그래도 들은 척 만 척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슨 말을 해도 눈도 끔쩍하지 않고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고양이는 또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답니다. 이튿날 또 쥐가 고양이 집을 찾아와서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기웃거리기에 이번에는 고양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발톱을 세웠지요. 이 고약한 놈, 또 너에게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러면서 막 쫓아가니까 쥐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지요. 그때부터 쥐는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고 고양이는 쥐만 보면 쫓아가게 된 것이랍니다.